롯데타워의 담보까지 잡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롯데그룹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도 하락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중국산이 저가의 철강 물량이 쏟아지면서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졌고 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덤핑으로 불리는 중국의 공급 과잉이 우리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철강, 화학, 자동차 분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새로운 도약의 기회는 무엇일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조철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중국 경제 전문가세요. 이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길금희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리고 중국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한중 간에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서 경쟁력이 우리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계속 그 중국에 이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전엔 그래도 우리가 가격 경쟁력은 안 돼도 제품 경쟁력은 있었다 이건데 요즘에는 양쪽에서 다 힘든 모양이에요. 예, 다 힘들고요. 지금 저희가 몇 년 전에 젊은이들이 헬조선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중국이 헬차이나 같은 상황이에요. 가격 경쟁도 지금 너무나 심하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우리 기업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에 우리가 종종 중국을 만만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중국은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 이상이고요. 주말에 일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요. 일요일 저녁에 막 전화해서 지금 무슨 문제 고쳐달라고 그러고 토요일 밤에 뭐 회의하자고 그러고 그런데 중국의 협력업체들은 다 거기에 응한다는 거예요. 예전 우리나라 같네. 그렇습니다. 뭐 날밤 없이 그렇게 일하는 체제로 지금 중국은 돌아가고 자기들끼리 경쟁이 그렇게 심하니까요. 근데 우린 지금 그 시대를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대응도 잘 안 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이 철강 업계가 휘청이고 있는데 제철소 폐쇄가 줄을 잇고 있다. 어느 정도입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선제 공장, 그다음에 그 제강 공장 이런 부분들을 일부 이제 폐쇄를 했고 그 현대제철도 공장 폐쇄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노조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전체적인 생산은 뭐 2021년 이후로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이 이렇게 불황인 이유, 중국발 공급 과잉, 단가 하락 이렇게 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철강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수출 물량의 경우도 전년 동기보다 1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반면 수출 단가는 지난해와 올해 1월에서 4월 각각 22.7%, 19.4% 낮췄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철강 수출량은 1억에서 1억 100톤으로 2016년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철강을 과잉 공급하고 또 단가 낮추고 이러면서 저가 공세를 펴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공급 능력은 크게 확장시켜 왔고 대신에 이제 수요는 이제
침체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뭐 예전에 이제 그 한때 노설비 개최하느라고 일정 정도 생산 캐파를 좀 줄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세계 전체적으로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그 굉장히 상황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설비가 정착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 능력이 꽤 커진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 확 줄어서 새로운 건설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니까 수요가 그냥 한꺼번에 줄고, 그리고 중국 정부 정책이 이제 철강을 이제 사양 산업 취급을 해요.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각각 살아야 되죠. 그럼 살기 위해서 마구 지금 덤핑도 하면서 그렇게 자구책을 구하는 겁니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도 많이 거론이 되던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초기에 이제 생산 능력을 건설할 때는 대대적인 어떤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정부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을 중앙 쪽에서 굉장히 이제 뭐 발전을 지원한다 이러면은 지방 정부가 너도 나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곳곳에 어떤 공장이 건설되고 기업이 새로 신설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 형태로 나타나게 된 그런 요인이죠.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일기에 이미 또 지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이 그 자국 기업들에게만 엄청난 보조금을 준다면서 이런 불공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외국 기업한테도 동등한 대우를 하기를 원했고, 게다가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려면 자기들이 그 내용 다 볼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요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중국 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이건 청나라 말기 제국주의의 그 불공정 조약보다 더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중국의 그 예산 운영 제도 자체가 보조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보조금을 자유롭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보조금을 줄여라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전반적으로 큰 예산 제도, 중국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국제 여론을 잘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도상으로 공식적으로 정책적으로 주는 보조금은 이제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다 이러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인접해 있는, 그리고 이제 세계 주요 이제 공업 국가이고, 그래도 어쨌든 철강 수요가 일정 정도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이 반덤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그 반덤핑 조치나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고, 그 상계관세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올해 그 반덤핑 조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던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반덤핑 조사라는 게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뭐 이미 상당 부분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잠정 덤핑 관세를 지금 부과할 예정.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단축,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임시 조사를 해서 이제 바로 부과를 하는 그런 형태라서, 뭐 그렇게 되면은 좀 시기도 좀 앞당기면서 일정 정도는 우리 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문제가 이게 철강뿐이 아니고요. 석유 화학 업계도 비상이다 이러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석유 화학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는 납부타를 이용해 합성 수지와 합성 섬유 등 기초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인데요. 최근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유 화학 제품 수출액은 2022년 기준 543억 달러에서 지난해 4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고요. 올해는 그보다 낮은 451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핵심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수요가 줄어든 타격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 속도랑 맞춰서 혹은 이제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생산 능력이 건설이 됐는데, 석유화학은 이제 조금 그 경제 발전보다도 속도가 조금 느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
기준을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채워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석유화학 쪽도 중국이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건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그게 이제 건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중국 자체 내 수요가 조금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쪽에도 이제 공급 과잉 자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범용 제품이 있고 에틸렌 같은,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티라 그래가지고서는 좀 고가치 제품, 그 고기술 제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범용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중국의 수출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서 스페셜티로 이렇게 바꿨는데, 또 이 스페셜티 부분도 중국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뭐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석유화학 업계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석유화학 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롯데케미칼도 위기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값싼 원재료와 인건비를 무장한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 산업이 도미노식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화학업계의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롯데는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에 연일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굳건함을 자랑했던 재계서열 6위 롯데가 어쩌다 이런 소문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롯데는 지나친 기우라며 유동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그 뒤에는 화학업계가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발 저가 공세에 유통과 함께 화학산업마저 업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건데요. 실제 롯데그룹 수익의 한 축을 자랑하던 롯데케미칼의 차입금 현황은 위기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차입금은 2021년 기준 3조 6천억 원에서 지난 9월 기준 10조 9천억 원대로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실적 부진으로 케미칼 일부 회사채에 기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점도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한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는 이 만기 전 채무자에게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롯데케미칼은 이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도 이 3개년 평균 이자 비용 대비 상각전 영업이익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 조항을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말 기준 이 케미칼의 이자 비용 대비 상각전 영업이익은 4.3배를 기록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다급해진 롯데는 케미칼 회사채 특약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결국 그룹사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 담보로 내놓게 되는데요. 롯데월드타워의 가치는 현재 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롯데그룹은 지난 28일 기관투자사 대상 설명회에서도 이 케미칼의 투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서 롯데호텔 지역사업장 매각 등 추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케미칼의 회사채 문제는 물론 롯데그룹 내 유동성 위기론을 빠르게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롯데그룹은 또 같은 날 2025년 인사를 열고 이 화학군을 이끌던 이훈기 사장을 내리고 부사장을 사장 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재무 구조를 새롭게 세팅하고 인적 쇄신까지 단행한 롯데그룹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이 롯데의 장기적 위기가 시작됐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롯데가 화학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이 전기차를 포함해서 신산업의 공급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954만 대를 생산했지만 판매량은 841만 대에 그쳐 113만 대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수출로 과잉을 해소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량은 3년 만에 439% 증가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도 지난해 생산량이 1.07테라와트시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수요보다 중형 전기차로 따지면 156만 대에 해당하는 0.12테라와트시를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급 능력이 세계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공급은 70%가 좀 채 안 되니까 그만큼은 이제 지금 뭐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전체 중국의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가동률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50%가 안 됩니다. 47.5%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그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은 80% 넘어야 되거든요, 가동률이. 그런데 지금 50%도 안 되는 형태로 지금 살아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BYD 같은 경우가 전기차 업체로서는 그래도 가장 잘 나가고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75.5% 정도. 그러니까 아직 지금 80%가 안 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부품업체들한테 10%씩 무조건 다 그 부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해서 지금 뭐 가격을 또 더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태양광 패널 이런 것도 다 중국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는 이제 뭐 전기 자동차, 배터리, 말씀하신 태양광 패널을 이제 신삼양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삼양이 2000년부터 정책적으로 미뤄온 산업이에요. 그리고 중국 정부 시각에서 볼 땐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은 사실 중국 전기자동차 별로 사주지도 않는 시장이고 정말 미미하고, 유럽에는 그래서 현지 생산하기로 전략을 정해서 거기 가서 생산할 거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 별다른 그 경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계속 견지해 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경쟁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중국의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들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비아디는 지난해 288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비아디는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이 모든 생산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이 수직 계열화 전략을 통해 이 원가 절감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 자동차 한 대당 매출 원가가 17,400달러로 기아보다 낮고 이 폭스바겐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아디는 지난해 약 7조 7천억 원을 R&D에 투자를 했는데 이는 현대차의 2배, 이 테슬라보다도 35%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 이 10만 명에 달하는 연구 인력은 현대차 전체 직원 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보유 건수도 4만 8천여 건이 넘는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 기업들이 붙여준 중국 내수 시장의 별명이 죽음의 검투장입니다. 살아남기 어려운. 그 2000년 들어오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뛰어든 중국 전기 자동차 업체, 중국 자동차 업체가 700개가 넘었어요. 이제 지금 살아는 있네라고 보여지는 그 업체가 이제 20개나 될까 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었고 지금 더 이 경쟁에서 쓰러질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뭐 애국 소비, 과차오요? 그건 과차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굳이 그 애국 소비라고 얘기하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죠. 스마트폰 시장은 아예 그 애플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제 재편이 딱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자동차 전문가들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테슬라 하나 살아남고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 BYD 사내 브랜드에 그 양왕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벤츠 마이바흐하고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걸 갖다가 외국 소비 시장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면은 뭐 기업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볼 때 정말 이게 괜찮네 라는 게 나오면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확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에 휴대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전까지는 이거 외국산하고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의 그런 품질의 휴대폰이 안 나오다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와 봐라 말이지 우리 중국도 된다. 그런 현상이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요즘 그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발생을 하면서
또 테슬라를 사지 말아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돌아서 더욱더 국산에 쏠리는 마음이 커져갈 것 같습니다. 하긴 그 같은 값에 비슷한 사양, 그러면 뭐 우리도 우리 거 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고차원 현상이 한국 산업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큰 게 일종의 이제 국가 브랜드가 작용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브랜드는 정말 최고급 브랜드라서 이걸 소비해서 자기네가 뭔가 그 과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소비가 일어나는데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한국 브랜드가 조금 뒤떨어지는, 중국 시장 내에서는 뒤떨어지는, 그래서 굳이 한국 제품을 그 과시욕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요. 네. 우리도 승차감, 뭐 하차감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느 차에서 탁 내리면서 폼 잡고 내리는 거. 거기에 우리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유감스럽게도 지난 20세기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철강, 그 석유화학, 자동차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 제품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고 특히나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알고 싶네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일반 제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전면적으로 그 경쟁력에서 좀 뒤지고요. 그러니까 고기는 고품질 시장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이제 보이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그 미중 간의 그 서로 경쟁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기술 제재를 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국은 거국 체제라고 해서 그야말로 국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이 과학기술 개발에 지금 그야말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기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하이테크 방면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마주치는 현실은 우리가 기술에서도 중국에 이미 지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중국의 밀어내기 공세가 이어질지 중국의 내년 경제 전망을 볼 때 그럼 어떻게 보나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국의 국내 총 생산은 봉쇄 조치 여파가 컸던 2020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당초 올해의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삼았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는 4.8%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국내 기관 및 투자은행 쪽에서는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4에서 4.7%로 지속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경기 진작책을 크게 쓴다고 했고 그걸 내수 중심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 정책을 내놓은 걸 보면 요즘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 그 신질 생산력, 그걸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그 덤핑 또는 생산 과잉이 오는 이유가 결국은 양 위주의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그러면 이걸 질적 생산 체제로 우리가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생산량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줄겠죠. 생산량이 줄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오그라드는 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생산을 줄이되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본다면 과거보다도 더 많이 버는데 생산량 자체는 줄어드는 뭐 이런 체계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되겠냐. 그리고 단박에 그렇게 갈 수 없으니 당연히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이런 밀어내기는 계속 될 거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미국 또 중국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년 산업 전망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이 중국의 이 같은 밀어내기 수출이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 전지 등 국내 6개 업종의 수급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실적 부분에선 디스플레이 업종만 회복세를 전망했는데요. 2025년은 신용도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험난한 한 해가 될 거라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와 이 대중국 견제책이 한국 기업들의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망은 이런데요. 우리나라가 오 이거 위기네 이러면 엄청 뭉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예. 내년에 이게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국민들 뭉치는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큰 변수예요. 심리 변수. 변수예요? 예, 심리 변수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중 관계에 따라서 많이 출렁일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우리가 그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의 뭐 70%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중국에서 가전제품이나 통신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은 그만큼 뭐 우리 반도체 수출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플러스 요인도 좀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가장 큰 게 이제 그 미국이 중국 제품을 막으면서 우리 이제 제품이 상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크고 특히 이제 공급망 우회 수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뭐 소재 부품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뭐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수요가 너무나 중국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하다못해 애플도 중국에서 다 생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일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보다 심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생산 기지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반도체 수출이나 소재 부품 수출의 공급선이 그 수요선이 이제 다각화되면서 오히려 수출하기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미중 한미의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그 허점을 노리고 탁 들어가서 낚아채는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일 텐데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게 기대 난망인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그 중국에게 아주 협조를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미중 간의 이야기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최소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망 자체는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럼 공급망이라는 게 오늘 재편하면 내일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조정 국면이 또 발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원가는 올라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나 이런 것도 수입을 많이 해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비용 부담과 리스크와 또 시간 비용이 올라간다. 세계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한답니까?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게 이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독일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 중국에서 그 수요가 떨어지면서 그 공장 폐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그 5월에 이제 북경 모터쇼가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업체들이 그리고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업체들도 굉장히 고심이 많은 그런 형태입니다. 뭐 심지어는 그 폭스바겐 CEO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장을 갖다가 그 지엔션팡이라 그래가지고 피트니스 센터로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쨌든 열심히 단련을 해야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중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거기 들어가서 성공한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한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신제품이나 중국에 먹힐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들어가고 하면은 초기에는 이제 성공을 하는데
중국이 곧 따라와 버려가지고 저는. 근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뭐 오리온 같은 경우가 좀 뭐 장기적으로 지금 경영에 성공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고, 또 화장품 쪽도 뭐 제조작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대표적인 그런 업체인데, 이제 그런 업체들은 중국의 현지화에 일정 정도 이제 성공을 한 그런 형태고,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가능하면은 좀 희석시켜서 그 브랜드가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중국에서 부각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의 현지화를 어떻게 잘 하느냐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중국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주장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그 경제적인 그 방향이나 정책을 논의할 때 보면 어떤 정책,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많이 찾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아마도 그렇게 하나로 고정이 되는 정책, 하나로 고정이 되는 사례, 이런 식으로는 대응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갖춰져야 되는 건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런 유연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책부터 기업의 전략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위기 대응 전략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랑 똑같이 생산을 할 수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신산업, 신제품 쪽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래도 조금 뒤쳐져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손을 안 대는 그런 그 니치 마켓 부분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냥 기존의 그 인건비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사실은 중국을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스마트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전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한번 해볼 만한 것, 새 성장 동력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네. 지금 중국이 그 농촌 시장을 개척하려고 지금 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농촌의 농민들을 상당수 도시로 옮기면서 농촌 자체를 도시 수준으로 올리겠다. 문화 수준이나 경제 수준, 소득 수준을. 새마을 운동이네. 그렇습니다. 예.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수면 바깥으로 완전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일 중국에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농촌 시장에 무엇인가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들어가겠다. 물론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도시화될 때 지금 농촌이 옛날 농촌이 아니거든요. 네. 그걸 잘 연구해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고령화 사회가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고 중국도 이제 곧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고령화 사회와 관련되는 그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뭐 유망하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래도 중국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요걸 파악해 보니까 헬스케어. 우리 그 헬스케어 쪽하고 건강식품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좀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기업들로서는 머리가 아픈 얘기지만은 계속적인 아이디어 신제품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은 중국 시장에서는 쉽지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정치 위기라는 악재까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위기에 상당히 강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